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핵인싸 곽수종 박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잠깐 반갑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주니어 연구원 시절부터 우리 곽수종 박사님께 계속 배워왔거든요. 예. 정말 예. 곽수종 교수님의 어떤 방송에서의 말씀과 예. 책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와 보고서와 이런 것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워와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멘토로 모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인데 그 멘토는 상당히 저 위험한 단어예요. 얼마나 예. 중요한 단어인데.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가볍게나마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광석 박사가 또 저를 이래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좋은 자리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네요.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좀 뭐랄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뭐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는 언제쯤 기회가 오느냐 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소득이 발생되는 그 분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없으니까 파이는 그대로인데 이걸 나눠 먹을 사람들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이거를 아마 오늘 김 박사님하고 좀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뭐랄까 제 나름대로의 직관 네.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가감 없이 예.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배워야죠.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평소 어떻게 보면 거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방송이라고 네. 너무 띄우지 마세요. 아, 정말 그래서 옆에 거인 옆에 앉아 있는 그런 네. 느낌,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런 느낌입니다. 가볍게 근황 토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이미 연구소 열으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세알에 보니까 8개 직업을 옮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벌써? 그러니까 제일 오래 있었던 게 8년 근무했던 미국 공무원 생활하고 네. 삼성경제연구소 생활인데 네. 마지막 교수 생활을 한 게 이제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일반 기업체 네. 부회장으로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리엔경제연구소를 이제 자영업 식노를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번 달 3월 달인가 올해 3월 달에 폐업 신고를 또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리엔경제연구소라는 말은 제 지도 교수님이 리엔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한테 많이 배웠는데 네. 뭐 돌려드릴 게 별로 없어서 네. 연구소 이름을 제 지도 교수님 전함을 따서 리엔, 중국말로는 연꽃입니다. 로터스. 예, 연꽃. 예, 연씨시죠. 그러시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제 혼자 책도 좀 많이 읽고요. 네. 또 뭐라 그럴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응도해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 마구. 네. 제가 오히려 김 박사님한테 저 배워가야 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거꾸로 질문을 드려도 저 당황하지 마세요. 아, 예, 예, 예. 저도 최대한 예. 예, 당황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미 2019년자로 발간했던 책이잖아요. 네. 이름하여 혼돈의 시대. 이렇게. 예. 예,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미래. 예. 예. 이 책을 발간하셨던 그 집필 의도나 기획 의도 이런 게 궁금합니다. 딱 이 시대를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그 더 우리 그렇습니다. 김광선 박사께서 저를 이 초대를 해주신 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 팔러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려고 제 책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책에서 써서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세계 경제를 읽어내는 방법을 네. 경제 독법이라든지 과거의 많은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좀 어렵죠. 경제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말로 풀어 쓰는 거하고 네. 문어체로 글로 쓰는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몇 개 나와서 몇 군데 나와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의도를 여쭤보시길래 네. 경제를 읽어내는 방법을 좀 제 나름대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더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식을 제대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으시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김광석 박사도 아시지만
2018년부터 제가 그 메가폰 형태라고 네네.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연이나 뭐 이런 외부 강연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네. 이게 이름하여 Jaws of Death다. 죽음의 아가리다. 이게 악어가 입을 탁 닫는 순간에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네.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뭐 틀이 그러잖아요. 뒷걸음치다가 뭐 쥐잡는 격이다. 아니면은 하루에 12시는 2번 맞출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식이신데 그거를 미리 시장은 전조 현상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지진이 날 때는 뭐 저 심해 고기들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전조 현상을 제대로 캐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자기가 자산을 지키느냐 또 기회로 삼느냐 요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면 네. 뭐 다 10번 중에서 10번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 3번 틀리고 7번이 맞다 그러면 그 확률에 입각해서 본인이 네. 자산 투자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에서 네. 이제 혼돈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경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맛깔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갑자기 한 10년 전이 떠오릅니다. 제가 한 10년 전 혹은 한 8, 9년 전 이쯤에 처음 박사님과 네.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통화가 네. 방송 진행 중인데 그 진행의 어떤 질문지대로 안 하시고 그냥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막 당황스러우시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박사님의 매력이 아닌가. 그거는 매력이라기보다도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이에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작가분들도 고생하셔서 그 질문을 써서 맞아요. 인터뷰이한테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네.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 네. 그 번외 질문을 던져드려도 충분히 답을 해줘야지만 저는 인터뷰할 수 있는 상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시군요. 왜냐 그러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오늘은 미 연준이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이게 정당한 겁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거를 차라리 돌려가지고 몇 번 정도 올릴 것 같습니까? 최고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돌려 쓰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전문가가 질문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답을 못하고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막 항의해요. 네. 예? 네. 아니 진행자가 왜 저러냐? 그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김광석 박사 같이 이렇게 진짜 전문가들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회피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틀린 거와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이 관점을 옆에서 보는구나 아니면 위에서 보는구나 밑에서 보는구나 정면에서 보는구나 듣는 분 보는 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을 수가 있나요? 그죠? 예. 말씀 정말 지당하시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지를 안 갖고 계신데 저도 질문지를 앞에 놓고 인터뷰하는 게 더 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질문지 없이 주는 질문에 대해서 막 답변하는 게 네. 오히려 저도 자연스럽고 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오히려 제가 김 박사님한테 여쭤봐서 제가 배우고 간다는 거죠. 예.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제가 갑자기 급 초대된 예. 어떻게 보면 강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미니 강연 3분짜리입니다. 3분짜리. 예, 강연 주제는 예. 아직 안 드렸습니다. 예.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자, 시대. 혼돈의 시대를 예. 3분 동안 미니 강연으로 네. 우리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갈 겁니다. 자, 시작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고시들이 한 5가지가 돼요. 고유가, 고물가, 뭐 고공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전부 다 내용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팬데믹으로 벌어진 가치 사슬과 공급 사슬이 막히면서 경화가 일어나면서 발생된 거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서 소득도 많고 고용이 잘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그때 비로소 통화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돈을 좀 줄이자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미 연준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조 한 2천억 가량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팬데믹이 들이닥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닥친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팬데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안정적인 내용들을 찾을까. 제가 오늘 보니까 유가는 선물 시장이 내년부터 $80대로 떨어지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60달러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야지만 소비자 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미 연준이 내년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올리는 속도를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되면 안정되는 시점인가를 오늘 김광석 박사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쩌면 정말 이 프리 강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진짜 3분 동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놈의 경제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예. 도대체 요놈의 경제, 22년 하반기 경제. 예. 요즘 이런 경제를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놈의 경제죠, 네. 진짜. 경제라고 하는 게 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물리학이나 뭐 김 박사 잘 아시지만 계량 경제라고 하는 그 계량이 모델이 전부 물리학에서 따오는 게 때문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원리를 캐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는 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이지만 네.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학,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 분야는 인간이 어떻게 사회를 각각 구성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고 합의하고 하면서 가져가느냐,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경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 경제는 지금은 갈팡질팡인 게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 천둥 번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운하가 하나 떨어져 버린 효과죠. 네. 팬데믹 아무 대상을 못 했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마스크 쓰게 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시킨 거는 정말 이거는 천재지변인 것인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여기에다가 더해진 설상가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예측해 보고 네. 팬데믹은 언제쯤 안정이 될 것인가, 과연 또 다른 팬데믹은 올 것인가, 이거를 가정해 보면 네. 향후 2022년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한 모습은 네. 대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 뭐 경제연구소에 계셔봐서 하지만 한국 경제 전망할 때 네. 제일 먼저 미국 경제 전망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하고 유럽, 일본 한 다음에 우리 거 보잖아요. 그렇죠. 계량으로 모델 다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경제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지만 그렇죠. 우리의 포지셔닝이 떠가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제 생각에 김 박사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다 투입했을 때 네.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잖아요. 이 잠재 성장률이 저는 L자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의자 형태로 갈지 말지는 지금 2022년, 2023년, 4년 요 한 2, 3년 기간이 결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기회는 우리만이 가지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로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어제 오늘 이 분기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그 자체가 예. 또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그렇죠. 혹은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22년 하반기 경제 어쩌면 주인공이 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현상이 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네. 인플레이션의 배경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배경은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네.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죠. 무너졌죠. 상해가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예를 들어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상해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구가 봉쇄됐다 그러면 물동량이 3분의 2 정도는 거기에 묶여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에 상하는 상품도 있을 거고 네. 또 재고가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처리 못하는 물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빨리 보내라는데 못 보내는 것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근데 지금 후자 쪽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공급 차질에 따른 비용 상승,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데 그렇죠. 네. 비용이 밀어버리니까 가격이 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석유 문제라든지 원유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9.1을 찍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상승률의 70%가 유가가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유가만 안정이 되면 네. 소비자 물가는 9에서 조금은 연착륙 가능성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 문제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의 선물을 보니까 분명히 내년도는 80달러 중반대로 떨어지는 지금 선물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유가는 안정된다면 소비자 물가는 안정된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중반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불꽃이 막 튀는데 네. 이거를 또 금리를 올려갖고 찬물을 확 깨어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핵심일까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종전이 될 거냐, 네. 휴전이나 종전. 그 다음에 팬데믹은 또 다른 팬데믹은 오지 않나. 아. 아니면 지금 7차 파동이 나고 있는데 이 7파가 네. 8파, 9파로 계속 이어지는가. 요 세 가지가 인간이 타치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힘드는데 네. 기대치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떨어지고 네. 금리는 상승폭이나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고 경기는 조금씩 회복될 조짐은 보일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배경과 전망까지 이렇게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이 네. 금리의 향방도 또 결정이 될 테니까 네. 결국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지점 22년 23년 초반 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금리에 나름의 고점이 있고 그때부터는 또 경기 진작에 좀 초점을 두는 그런 네. 국면에 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75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신흥국에서는 늘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어요. 네. 뭐 대만 금융위기 1980년대 초반 중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남미 그다음에 러시아 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이 전부 다 금리를 올릴 때 발생했거든요. 그럼 네. 벌써 스리랑카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 네. 더 중요한 게 환율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 일본은 또 엔화가 또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환율이.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과 뭔가 짬짬이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짬짬이를 못해서 1,400원도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1,350원 정도면 적당하다. 이제 많이 했다 그만 물어. 이제 이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이제 역학관계가 존재를 하니까 우리의 수출, 내수 이게 지금 99% 중소기업은 다 수입해서 원자재 가공하는데 그렇죠. 이 네. 수입 물가가 그대로 지금 그 수출 단가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내수 물가에 반영되는 상황. 거기다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산물 수확하는데 수입이 잘 못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르는 그렇죠. 거죠. 뭐 지금 뭐 2중, 3중으로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지난주인가요? 네. 농심에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임원분들이 걱정하는 게 사료값입니다. 사료값과 곡물가. 결국 사료값이 다 오르니까 제가 한번 판단했는데 우리나라 곡물 수입국 7위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곡물 수입량의 한 70% 가까이가 사료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우 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너무나 힘들고요. 그렇죠. 예, 서울우유 같은 기업도 그렇고. 비료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제재를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입 못하게, 예. 달러 결제 못하게. 예. 그러니까 비료값 오르죠.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곡물 가격 오르고 고기 가격 오르고. 쌀값까지 오르고 있다. 예, 미국은 예. 지금 2배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 물가가 잡혀야만 정말 경제가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이 혼돈을 가져오는 요소들이 등장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팬데믹 이후에 이 혼돈의 시대 어떤 정도로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카오스잖아요. 이 카오스는 정부로 치면 거의 무정부 상태, 애네키즘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던져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혼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와 원자끼리 부딪혀서 시점이 지나면 다 또 깔아앉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인데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서민들 경제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왜냐 그러면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양극화 문제에서 미국의 상위 10%가
상장된 주식의 81% 정도를 들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국가부의 상위 10%는 미국 국가부의 74%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향후 포스트 팬데믹과 그다음에 프리 팬데믹에서 나타날 하나의 이제 양극화 문제. 네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양극화는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자산이 돈 많은 사람은 더 돈 많아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경제 문제와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 파워를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녀 교육, 자녀 출산, 자녀 양육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유학도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제 이런 식의 사회로 가게 되니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파급 효과가 자칫 잘못하면 이번 팬데믹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막스가 저는 경제학에서 이론이 3개밖에 없다고 봐요. 네. 하나가 아담 스미스 네. 국부론에 나오는 자유주의 이론, 네. 그다음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케인즈 이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 칼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사회주의 이론인데 네. 이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극단까지 간다 그러면 1800년도 19세기 중반 이후에 산업혁명 때 나타났던 상황을 보고 네. 칼 막스가 자본론을 썼듯이 사회주의가 틀렸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돈을 갖다가 1인당 1,500달러씩 주고 우리나라 정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돈을 주고 네. 비투한 젊은이들에게 손해를 봤지만 전 국민이 보상해 줄게 하고 정책을 만드는 거는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지 그렇죠. 자본주의 정책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뭐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어도 뭐 상관없는 거죠. 단지 네. 이제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되면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의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또 산업기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 이 점을 미국이 제대로 21세기의 패러다임을 20세기 냉전 체제, 군사적 대결 패러다임에서 산업 대결, 산업 경쟁 또는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강화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에도 낫다. 그럼 우리가 빨리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 사는 분들이 많고 또 미국하고 친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친하다 그래서 뭐 친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도 미국이 움직일 때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낙수 효과를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캐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말씀 속에서 이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